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어요. 요즘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저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솔직히 밝힐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제 남편과의 만남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저와 남편을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서로에게 정말 잘 맞을 사람이라며 꼭 만나보라고 예전부터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 모두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생각으로 그 만남을 미뤄왔었죠. 그러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전히 혼자서 지내던 우리 둘은 주변 사람들의 끈질긴 권유로 인해서 만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이 입을 모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만남의 목적이 어쩔 수 없이 연애라는 점에 맞춰져 있으니 더더욱 서로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비슷했는지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대화를 풀어갔던 것 같아요. 서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처음 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헤어지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도 그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 느낌만 가지고 우리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됐고, 또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며 만남을 가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다정한 연인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무척이나 참을성이 많았고 긍정적이었으며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 단 한 번도 작은 짜증을 내지 않았고,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항상 헛웃음과 미소로 넘기고는 했죠. 배려심도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우리 두 사람 다 취향과 취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 전부 남편이 저를 위해 맞춰주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거죠. 남편은 생으로 된 음식을 입에도 못 댔고, 고소공포증이 있어 높은 곳과 놀이기구도 타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모든 걸 같이 해주고 있었어요. 겨우 그 두 가지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있었지만 남편은 그 모든 걸 저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싫은 것과 좋은 것을 편하게 말해달라고 해도 자신은 다 괜찮다며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죠. 물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본래 성품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굳이 하나씩 따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남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이 남편 곁에는 더 많았죠. 남편의 성격을 알았기에 제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외워서 데이트를 즐기고는 했습니다. 저와 있을 때만이라도 배려하는 마음 없이 온전히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서로 30이 넘어서 하는 연애였기 때문에 만남이 길어지며 결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주며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전 당연히 그 프로포즈를 받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고 남편의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댁 가족들 모두를 만나게 됐습니다. 잘 보여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시댁 식구들 모두 처음 보는 절 좋아해 주시고 반겨 주셔서 인사를 드리는 중에 조금은 편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을 정말 끔찍이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마다 우리 형민이 하시더라고요.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그 자리에선 제가 도둑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하시거나 제가 모자라 하신 말씀은 아니셨어요. 정말 아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과 다른 행동들을 그 자리에서 너무 여러 번 보게 됐습니다. 보통 결혼 인사를 하러 온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며느리인 형님이 없는 상황에선 꼭 형민 씨를 시키시더라고요. 식사 후라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이 귀한 손님 맞이하다 보니 많이도 내왔네. 상을 하나 더 펴야겠다. 제가 가지고 올게요, 어머니. 됐다. 그 형만이 넌 그냥 앉아있어. 얘 형민아, 그 세탁실 쪽 가면 상 있다. 그것 좀 가지고 와. 형민아, 가만히 있어. 너 어디 있는 줄도 모르잖아. 내가 갈게. 어허이, 형만이 넌 앉아서 매실참 먹어. 아까 보니 과식하는 것 같던데 혹시 체하면 어쩌려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꼭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아주버님보다는 남편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워낙 저도 정신이 없을 때라 유독 남편만 일어서게 하는 어머님 모습이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 넘어가게 됐죠. 그날 이후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올렸고 상견례를 가지고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됐죠. 이후 단 한 번의 잡음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다른 신혼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기만 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단 하나 걸리는 일은 있었지만요. 제 안부 전화도 잘 안 받으시는 시어머니께서 유독 남편에게는 연락을 많이 하셨고 시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살고 계시면서 왜 남편에게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키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시키시는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말 아침부터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러 나간다는 남편을 붙잡아 물어보게 됐죠. 남편이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속 시원하게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 꼬치꼬치 캐묻게 됐고 그제서야 남편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모든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줬죠. 자신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께 형과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운동도 자신이 더 잘했고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도 학교에서 만드는 선물만 드리는 형과 달리 자신이 받은 용돈을 아껴서 구입한 선물을 손편지와 함께 드릴 만큼 모든 부모님께 아주버님보다 잘했다고 해요. 아버님께서는 남편과 아주버님께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면서도 애교와 노력을 더 많이 보이는 남편을 아주버님 몰래 더 예뻐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지금처럼 말씀만 남편을 무척이나 아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좋은 것은 항상 형만 챙겨주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당연히 아주버님이 첫째라 예쁨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뭐든지 잘하는 자신 때문에 기가 죽을까 싶어 어머님께서 일부러 더 예뻐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중고등학교 시절 사고를 치고 다녀도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도 어머님은 늦잠을 잔 아주버님 아침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훈련소로 떠나는 남편 마중을 나오시지 않았다고 했죠. 아주버님이 군대를 가셨을 때는 일주일 넘게 눈물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남편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몇 해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님께서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조금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께 물려주셨다고 했죠. 다른 집 동생이었으면 자신에게도 몫이 있다며 정당한 몫을 바랬겠지만 남편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형과 돈 문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 없다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소중한 유품을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우리나라 둘째들 인생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냐며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의 속마음 또한 말처럼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과거 일을 설명하며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쓸 때면 그 일들이 아직까지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걸 전 알 수가 있었죠. 물론 아주버님께서도 어머님께서 동생에게 차별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고 나이가 들고선 동생을 신경 써주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말려도 보고 설득도 시켰지만 남편에게만 일을 시키는 어머님을 말릴 수 없었던 거죠. 저 역시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되고 난 후에는 최대한 남편과 같이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분담하여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었지만 그 일로 이야기만 불거지면 남편이 더 안 좋아할 것을 알았기에 남편을 돕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아주버님께서 사고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우리 가족들 모두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비통함이 가득했지만 아주버님이 이 세상 전부이던 어머님과는 비교를 할 수 없었죠.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도 몇 번씩이나 졸도를 하실 만큼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넘어서까지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셔서 온 가족이 걱정을 했고 병원도 수십여 차례 갔다 와야 했죠. 어머님만큼이나 남편을 잃으신 형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끝내 아주버님의 흔적이 있는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게 힘들었는지 사돈 어르신께서 계신 미국으로 조카들을 데리고 떠나셨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을 모시는 일이었죠. 이미 아주버님께 전 재산을 물려주셨던 탓에 형님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혼자가 되셨고 지낼 곳도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연속된 사업 실패로 아주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도 없었기에 이미 아주버님의 남은 빚을 갚고 빈손인 형님께서 집을 구해주고 떠날 수도 없었죠. 더군다나 어머님께 고된 시집살이를 살았던 형님이 무슨 좋은 감정이 있어 없는 형편에 어머님께 돈을 쥐어주고 떠나시겠어요. 남편과 제가 상의 끝에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저희와 같이 살면 불편하고 눈치만 보인다면서 한사코 집을 구해달라고 하셨죠. 그것도 집주인 눈치를 보기 싫으시다며 전세가 아닌 매매를 바라셨습니다. 명의는 저희 앞으로 하면 되니 저희에게 손해가 없다는 억지를 부리시면서요. 어머님 혼자 생활하실 작은 집 정도야 구해드릴 형편이 됐지만 저희에게 필요도 없는 집을 매매하며 들게 될 여러 세금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죠. 매매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어머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남의 집 살면서 눈치 볼 바에는 길바닥이 편하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니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손해를 봐가면서 어머님이 살 집을 매매하게 됐어요. 어머님 짐을 다 옮겨드리고 이사를 마쳤을 때만 해도 이제 한숨 놨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된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형님이 외국으로 떠나시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머님께서는 히스테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저희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남편의 일과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 직접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일과 심부름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심부름과 일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유독 한 가지 일에 집착을 하시며 저희에게 일을 시키시고는 했어요. 바로 돌아가신 아주버님과 관련된 일들이었죠. 맨 처음은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나신 아주버님의 넋을 달래야 한다며 굿판을 벌이겠다며 저희에게 용한 무당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사주팔자는커녕 오늘의 운세도 안 믿고 보지 않는 저와 남편에게 용한 무당을 찾으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남편과 제가 어머님을 말려도 봤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또 늙은 노인의 취급을 한다며 죽어야 한다는 소리를 늘어놓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제가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게 됐죠. 도대체 어느 정도가 용한 것이고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겨우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무당을 찾아냈고 그 말도 안 되는 구판을 열게 해줬죠. 그 구판을 시작으로 시모는 사업하는 남편을 새벽부터 불러 전국의 절과 무당집을 돌아다니며 아주버님 넋을 달래는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저와 남편도 점점 더 심한 집착을 보이는 시모를 말리게 됐죠. 만약 아주버님께서 꿈에 나타났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진다면 그 말도 안 되는 미신놀이를 참고 봐주겠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에 시모 혼자 괜한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시모가 시킨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던 남편도 점점 의미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주버님에 대한 시모의 집착에 지쳐가기 시작했고 결국 더는 못하겠다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하셨으면 형도 큰 미련 없이 하늘나라로 갔을 거예요. 계속 이러시는 거 결국 어머니 만족을 위한 거지 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형은 어머니께서 다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친구분들과도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걸 바랄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요. 이제 그만하시고 어머니 인생도 좀 즐기세요. 너는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난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니? 생기기라도 했어? 너는 앞으로 살 날이 한참 남아서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네 형은 아니잖니. 반대로 생각해봐라. 네 형도 그런 것들 안 즐기고 싶겠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한이 되겠어? 거기다 떡두꺼비 같은 새끼들도 곁에서 볼 수 없는 외국으로 가서 얼마나 외롭겠고 그런 형 좀 달래주는 일 도와주는 게 이렇게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일이니? 솔직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전하고 바로 일하면 집중도 잘 안 돼요. 퇴근 시간 후에도 일을 해야 하니까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어지고 또 얼마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고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제 생각도 해달라는 거죠. 결국 어머니께서 형 달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하는 사업이 유지돼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무당 찾아가고 절 찾아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 중에 진짜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 때문에 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돈만 받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라고? 네 형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해야지. 10집을 돌아서 한 집만 성공해도 성공은 한 거니까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머리카락 팔고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도 해야 하겠으니까. 형민이 너에게는 정말 많이 실망스럽다. 나는 네가 죽은 형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어. 아마 네 형은 똑같은 일이 생겼어도
아마 군말 없이 날 도와줬을 거다. 네 형은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시모는 남편이 토로하는 힘듦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귀찮아서, 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말을 하며 남편이 나쁜 사람인 것 마냥 몰아갔죠. 시모에게는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 곁에 있는 제 남편보다 세상을 떠난 아주버님이 더 먼저였고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참을성이 많던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낼 만큼 시모의 행동들이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모의 행동들로 생긴 스트레스는 남편의 병이 되었죠. 남편은 매년 받아왔던 건강검진을 받던 도중 몸에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 결과 췌장암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보다 당사자인 남편이 더 놀랐을 텐데 남편은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저에게 병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며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라면 어떤 지독한 병마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죠. 남편은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들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도 항암 치료라는 힘든 일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내조를 했고요. 시모도 당연히 큰 병을 가지게 된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눈물도 보였고 혹시 자기가 시켰던 일들 때문에 병을 가지게 된 건 아닌지 자책도 했죠. 하지만 그 모습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내색을 하지 않던 남편을 보고 몸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지 작은 부탁을 시작으로 또다시 남편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남편이 시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시모 입을 꿰매고 싶었고 휴대폰을 다루는 손가락도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큰 병에 걸려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서 다시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니 저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시모 집으로 쳐들어가 난리를 쳐서 남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지만 그러다 시모가 남편에게 또 헛소리를 짓거릴 것 같아 그러지도 못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모가 남편에게 시킨 일을 중간에 가로채 제가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해도 시모에게 오는 모든 연락을 다 가로챌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도 절 배려해 주는데 바빴고 저 몰래 시모가 시킨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키는 일 모두 단순한 심부름이나 잡일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시모가 잊지 못하는 아주버님에 대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여보, 아침부터 어디를 가는데 자동차 키를 들고 가? 항암 치료 없는 주인데? 그냥 답답해서 바람이나 쐬려고. 그러면 나도 같이 가. 혹시 혼자 바람 쐬고 싶은 거면 도착해서 따로 움직여도 되잖아. 그게 실은 나 추모원 가려고 했어. 왜? 아주버님 뵙고 싶어서? 어쨌든 당신 혼자 보내기는 좀 불안해. 어디 가든지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가. 아니, 어머니 심부름 하러 가는 거라 나 혼자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형 납골당 자리가 곧 만료가 되는데 어머니께서 괜찮은 자리를 직접 보고 와서 어디가 괜찮은지 알려달라 하시네. 그걸 왜 당신이 해? 어머니께서 직접 가셔서 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미국에 가신 형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일이야? 그런 게 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내가 어쩔 수 있나. 안 하겠다고 말하면 더 난리를 치실 텐데. 그냥 잠깐 바람도 쐬고 형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다녀와야지. 그렇게라도 제가 먼저 시모가 남편에게 시킨 일을 알게 되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시모가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두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시켰다는 거였어요.
시킨다고 따르는 남편도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괴팍한 노인네 말을 따르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 사람을 괴롭힐 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도 사람이었고 거기다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환우였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감정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었죠. 결국 참다 못해 남편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남편에게 또다시 아주버님에 대한 일을 시키자 남편이 어머님께 달려가 울부짖게 된 거죠. 어머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아들도 아니에요? 저 형보다 어떻게든 칭찬을 더 받아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형보다 우리 집안에 어머니께 더 잘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가만히 두지를 못하세요? 저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실 만큼 제가 하찮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희망 잃지 않으려고 하는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하겠냐고요. 제가 어머니께 제 아내에게 어두운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정말 미소를 지을 힘도 없는데 억지로 용을 써가면서 웃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제 몸이 회복을 한 뒤에 일을 시키세요.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항암 치료하면 입에서 썩은 내가 나고 온몸에 피가 빠진 것처럼 힘 하나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형 생일상을 알아보라고요. 어머니, 저 좀 먼저 챙겨주시고 걱정 좀 해주세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울부짖듯 목 놓아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고도 시모는 일부러 고집을 더 부리는 건지 끝내 남편을 못된 아들, 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치료 잘 받고 있으면서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뭐 대단히 힘든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겨우 이것 때문에 이 밤에 찾아와서 이 난리를 만들어? 옆집에서 들으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왜 엄마를 못된 년으로 만드냐 말이야? 그래도 어쨌거나 넌 산 사람이고 네 형은 죽은 사람이잖니. 넌 네 형이 불쌍하지 않어? 네 형이 살아 생전에 널 얼마나 아꼈는데. 아휴, 이제 그만하자. 더 말해봤자 동네 방네 창피하기만 하고 죽은 네 형만 불쌍하지. 나도 정성 들여 키운 자식 새끼한테 이런 취급받고 싶지 않다. 앞으로 더는 귀찮게 안 할 테니 그만하고 좀 쉬게 가라. 가! 자신이 아픈 자식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모르는 시모에게 저도 남편만큼이나 화를 내고 소리치며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남편의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고 있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날의 다툼은 남편에게 큰 상처가 됐지만 다행히 그날 이후 시모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써왔던 것인지 병을 꼭 이겨내겠다고 삶의 의지를 그 누구보다 불태웠던 남편은 힘든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이 악화되어 가는 걸 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였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남편과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표까지 잃어버리게 됐죠. 그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고 시모 또한 연락을 받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투병 생활로 힘들어하던 남편을 그렇게 일시켜 먹더니 장례식장 와서는 세상을 모두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시모였습니다. 남들 앞이라 더 과장을 해서 슬픈 척을 하는 것 같아 밉고 원망스러웠죠. 그 모습을 보고 장례식장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내 남편이라면 이것도 참고 넘겼을 거라는 생각으로 3일을 버텼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납골 땅에 안치를 한 뒤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도 그동안 아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몸 추스르고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너도 앞으로 남은 삶이 구만린데
형민이도 네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바랄 거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그건 그렇고 이제 형민이 장례도 다 치렀으니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내가 그 전에 알아보니까 형민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한 채, 이렇게 두 채가 있던데 네가 혼자 살기에는 그 집이 좀 크고 형민이 생각도 많이 나서 좀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가지고 네가 내 사는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장례 마친 게 오늘이에요. 재산관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시간 좀 더 흐르고 나서 말씀하시죠. 당장 지내실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형민이 앞으로 된 재산이 복잡할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목 내 목 나누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라고 며칠 뒤로 미루니? 네가 살 집 내가 살 집 딱딱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상속이라는 게 이 시간 끌어봤자 좋을 것도 없다. 얼른 정리할 것 정리해야 너도 새 출발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니? 네 마음을 모르겠다만 그 늙은 시어머니 계속해서 봐서 좋을 게 뭐가 있냐는 말이야. 또 그 상속 문제로 자리 만드는데 언제 시간이 되니 안 되니 이러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호사 만나서 깔끔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너희 집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는 거지?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 남편, 어머님 아들 장례 오늘 치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재산 상속 생각이 먼저 드세요? 도대체 어머님께는 우리 형민 씨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머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은 사람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3일도 안 되냐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음성을 높이고 난리야? 내가 말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너도 네 남편 따라 죽을 거냐? 앞으로 살아가려면 정리를 딱딱 해놔야 할 것 아니야. 남편 잃은 사람이 너 하나니? 나도 내 남편 잃고 내 자식 둘이나 잃었다. 그래서 나도 슬퍼. 근데 빨리 재산 정리를 해놔야 너나 나나 새 인생 빨리 찾아서 떠나지 않겠니? 너 설마 네 남편 재산이라고 나랑 나누기 싫어서 이러는 거니? 남편의 장례를 마친 지 하루가 되지도 않아 돈돈돈 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자 추잡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가엾고 소중한 남편, 이 사람에게는 가슴 아파야 할 존재가 아닌 듯 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참고 견뎌왔던 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남편과 제가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지나가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시모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게 됐죠. 당신 정말 형민 씨 엄마 맞아? 우리 형민 씨가 왜 죽었는데? 우리 형민 씨 같은 사람이 왜 암이라는 몹쓸병에 걸렸는데? 그거 전부 당신 때문인 거 몰라?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몸이 제대로 버텨? 당신이 형민 씨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암에 걸린 거 아니야? 아들 하나 잃어놓고서도 암에 걸렸다는 아들 걱정이 안 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괴롭혀야 했겠냐고? 당신은 당신 배로 형민 씨를 낳고 40년 가까이 곁에서 봐왔으면서 그 사람 성격을 몰라? 그 사람이 자기 힘들다고 힘든 내색하는 사람이야? 그걸 좀 알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놔둬야지. 왜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켜 먹냐고?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 뒤치다꺼리를. 도대체 우리 형민 씨가 아주버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왜 맨날 그 사람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렇게 아주버님이 소중하면 네 손으로 다 하지. 왜 우리 남편을 건드려서 죽게 만드냐고. 이게 정말 너 어떻게든 재산 안 뺏기려고 날 못된 년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속을 모를 것 같아? 나 내 새끼 키운 값은 받아낼 거다. 내가 걔 입히고 먹인 값이 얼만데 그냥 물러날 줄 알아? 그리고 걔가 암 걸리고 죽게 된 게 왜 내 탓이야? 지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 따지고 보면 지 남편 건강 챙겨주지 못한 네 잘못이겠네. 형민이 걔가 내 밑에 있었으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만 있었을 것 같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형민이가 암에 걸렸고 죽은 거라고. 남편 잡아먹은 년은 바로 너라고 이년아. 그만 잡소리 집어치우고 내 아들 재산 다 뺏기 전에 그 집 하나 돌려받는 걸로 우리 악연 이쯤에서 끝내자. 너는 사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며느리한테 이런 치욕을 받고도 재산 떼어주는 사람이 어딨다고. 더 시끄러워져서 사람들 다 알기 전에 얼른 내 말대로 이행하겠다는 각서 쓰고 끝내자.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 재산 너에게 받아낼 사람이라는 거. 악마 같은 년, 넌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알아? 더러운 년. 그래, 내가 더러워서 주고 끝낸다. 너랑 똑같은 년 되기 싫어서 내가 주겠다고. 자식 잡아먹은 년아.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에 가슴이 찔리긴 했는지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짝! 이 년이 어디 시건방지게 누가 누굴 잡아먹어? 내가 형민이를 어떻게 잡아먹었는데 너야말로 네 남편 잡아먹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네가 우리 집안에 온 뒤로 쑥대밭이 됐어. 우리 형만이도 형민이도 네가 온 뒤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 네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라고. 두 형제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리는 시모에게 뺨까지 맞고 나니 저도 이성을 잃게 됐습니다. 바로 시모에게 달려들게 됐고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다른 가족들이 곧바로 우리를 뜯어 말렸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분이 풀리지 않았고 계속 달려들며 으르렁거렸어요. 그때 남편의 지인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분께서 저와 시모의 사이를 가로막고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의 친구이자 변호사라고 자신을 밝힌 남잔 그 서류를 저희에게 보여주며 확인을 하라 했죠.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글을 한참 동안 읽어내려가고 있는데 시모가 그 서류를 잡아채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혼자서 읽고 있었어요. 서류를 다 읽은 듯한 시모는 자신의 손에서 빠지는 종이를 잡지도 않고 멍하니 한동안 서 있었죠. 제가 그 서류를 다시 집어 마저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한 장을 읽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시모를 보자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시모의 행동을 무시한 채 글을 마저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글의 내용을 모두 알게 되자 시모가 왜 저에게 애걸복걸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후회가 담긴 글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암에 걸리고도 끝까지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한 행동들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형과 자신을 차별하던 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형과 차별하고 이용할 줄은 몰랐다며 원망이 가득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혹시나 홀로 남은 제가 시모에게 시달리거나 이용을 당할까 싶어서 걱정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시모를 동정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남편은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시모가 살고 있는 집 등등 우리의 재산이라면 아주 자그마한 것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 적혀 있었죠. 특히 시모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를 하든 전세를 주든 최대한 빨리 시모를 내쫓아 내보내라는 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이 글을 남겨둔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자 남편의 재산이라면 종이 쪼가리라도 시모에게 줄 수 없다는 결심을 했죠. 시모도 평생 효자 노릇하던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먹고 살아갈 돈 하나 없는 자신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무릎을 꿇고 제게 울고불며 빌었던 거겠죠. 보셨죠?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 때문에 제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누구보다 아들을 오랫동안 보아오셨으니 이 내용들에 내포된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참을성 많은 남편이 이 정도 표현을 할 정도면 얼마나 당신을 증오하는 건지 아시겠죠? 아까 했던 말들 취소할게요. 내 남편이 지켜달라는 재산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낼 겁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협박을 하든 난 어떤 식으로 괴롭히든 절대 물러서지 않고 지켜낼 거라고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을 내 남편의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내 남편을 죽인 원수고 내 남편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도둑년일 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겨놓은 걸 보면 법적인 준비도 다 해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보면 되겠죠. 어디 한번 내 남편 재산 가져갈 수 있으면 해보세요. 나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테니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넌 뭘 그렇게까지 말을 심각하게 하니? 누가 누구 재산을 뺏어간다고? 아마 형민이가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일로 나한테 섭섭해서 그 홧김에 이런 글을 남긴 것 같은데 너도 알잖아. 걔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인지. 아마 이 글 작성하고 마음이 또 바뀌었을 텐데 그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수정을 못했겠지. 내가 아까 전에 섭섭하게 말했다면 사과하마.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 그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좀 나누자. 너도 생각해보렴. 아들 잃은 엄마가 제정신이겠니? 나도 젊은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떠나보낸 마음에 어디 화풀이할 곳이 없어서 애먼 너한테 풀었던 거다. 그러니 좀 진정 좀 해라. 추잡하게 이러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친지분들에게 모두 또다시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이 나한테 어떤 감언이설 하더라도 난 내 남편이 남긴 유언을 지킬 테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도 접으시고요. 이 정도로 하는 것만으로도 저나 제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거니까. 그곳에 계셨던 친지분들과 남편의 지인분들도 악마보다 못된 그 여자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시모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아는지 다른 군소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죠. 그렇게 시모라는 여자와 악연을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자와 단 한 번의 마주침 없이 살고 있죠. 그 여자에게 남편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시달림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전 기분이 썩 좋지 못합니다. 이런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옆에 남편이 없는걸요. 요즘도 남편이 그리워 계속 마음이 헛헛하네요. 이 감정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감정이겠죠.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알기에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얼른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제 남편에게 죽는 그날까지 상처를 준 그 여자가 제발 불행한 노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는 그 여자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제 손으로 복수를 할 수 없었지만 신이 있다면 자신의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여자에게 천벌을 내려줬으면 하네요. 제발 자신에게 남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며 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처럼 시원한 사연은 아닐 수도 있어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좋게 봐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